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 빗소리만이 차갑게 울려 퍼집니다. 그 빗소리 사이로 한 여자의 가쁜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맨발이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를 딛는 소리. 철썩철썩.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화려합니다. 눈이 부실 만큼 화려합니다. 강남의 대형 저택. 높은 천장에는 유럽에서 수입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달려있고 거실 한쪽 벽에는 수억 원짜리 유화 작품들이 줄지어 걸려 있습니다. 마루는 이탈리아산 대리석, 가구는 하나하나 주문 제작된 것들입니다. 그 화려한 거실 한복판에 제사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 앞에서 그녀가 혼자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2시. 이미 낮부터 시작된 제사 준비. 나무를 다듬고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과일을 깎고 술을 따르고 모든 것을 혼자 했습니다. 가사 도우미는 오늘따라 나오지 않았고 시누이는 나 손 망가진다며 자기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술 마시러 나갔다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덜덜 떨립니다. 오늘 아침부터 어지럼증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요즘 계속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운데 병원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갈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서 그녀의 모든 외출에는 허락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제기를 들어 상 위에 올리려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어지럽습니다. 심하게 어지럽습니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손끝에서 제기가 미끄러집니다. 청자제기.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시어머니의 아버지로부터 대물림된 갑오. 그것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 납니다. 쨍그랑. 그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드라마 소리가 멈춥니다. 정적. 무서운 정적이 흐릅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그 눈빛이 향합니다. 차갑습니다. 뱀의 눈처럼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로, 그래서 더 무서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방금 무슨 소리가 났지? 바닥에 주저앉아 파편을 줍기 시작하며 떨리는 목소리가 답합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지러워서 잠깐.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나 다가오는 발소리.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립니다. 그게 뭔지 알아? 죄송합니다. 제가 변상. 차갑게 웃는 목소리. 그 웃음이 더 무섭습니다. 변상? 내가 변상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그건. 시어머니가 앞에 섭니다. 내려다봅니다. 마치 바닥에 떨어진 벌레를 보듯. 내 아버님이 아끼시던 기물이다. 조선 말기 백자청화 제기. 감정가가 얼마인지 알아? 내 목숨을 10개 팔아도 안 돼. 그걸 내 멍청한 손으로 깨?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파편을 줍는 사이 파편 끝에 손가락이 베입니다. 피가 흐릅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사과가 그걸 대신해? 입으로 죄송하다고 하면 끝이야? 그 머리로 생각을 해봐. 사과는 잘못을 안 한 사람이 받는 거야.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는 거고. 어머님, 오늘 하루 종일 준비를 해서 제가 좀 지쳐서. 표정이 굳어집니다. 지쳐? 갑자기 턱을 손가락으로 잡고 위로 꺾어 얼굴을 마주합니다. 속삭이듯 더 차갑게. 너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거 있어. 너는 우리 집 식구가 아니야. 너는 우리 집에 붙어 사는 사람이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사람들한테 지쳤다는 말을 할 자격이 너한테 있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눈물도 쉽게 흘리네. 좋아. 오늘 밤 제사가 끝나면 이 조각들 다 모아서 내 방 앞에 갖다 놔. 그리고 내일부터 석 달치 생활비에서 깎을 테니까 그리 알고. 시어머니가 돌아섭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멍청한 건 죄야. 우리 집안에 너 같은 사람이 들어온 게 재앙이지.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소파로 돌아가 드라마를 켭니다. 혼자 대리석 바닥에 앉아 파편을 줍습니다. 베인 손가락에서 피가 계속 흐릅니다. 그 피가 하얀 대리석 바닥에 붉은 점들을 만듭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 목에는 누군가의 향수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도 위스키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십니다. 서윤아, 좀 적당히 해. 엄마 혈압 오르시잖아.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봅니다. 남편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납니다. 처음 맡는 향수입니다. 그녀의 것이 아닙니다. 여보, 어디서 나는 향수야? 잠깐 굳었다가 다시 표정을 풀며 답합니다. 친구네 애 생일이라고 케이크 받았어. 향수 냄새 아니야. 거짓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은 그 말을 꺼낼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파편을 들고 피가 흐르는 손으로 가슴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 집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이 집에서 인간이기를 포기했을까? 다시 파편을 줍습니다. 묵묵히, 말없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그 옆으로 남편의 발이 지나갑니다. 그 발이 밟을 듯 스치고 지나갑니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피 흘리는 손으로 파편을 줍는 사이 남편은 그 위를 밟을 듯 지나치며 위스키를 홀짝입니다. 카메라가 그 발과 손을 교차합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었습니다. 혼자 설거지를 마치고 음식을 정리하고 제사상을 치우고 거실 청소까지 마쳤습니다. 손가락의 상처에는 밴드 하나만 붙어 있습니다.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은 이미 누워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들어와도 보지 않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며 천천히 말을 꺼냅니다. 여보, 요즘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계속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고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은데.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답합니다. 뭐가 문제야? 심리적인 거겠지. 심리적인 게 아니라 몸이 진짜. 엄마한테 물어봐. 나한테 말하지 말고.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다시 꺼냅니다. 여보, 나 요즘 외로워. 그제야 핸드폰을 내려놓고 봅니다. 하지만 눈빛에 온기가 없습니다. 외로워?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뭐가 외로워? 그게 전부야? 우리 사이에? 서윤아, 피곤하다. 나 자야 해. 남편이 돌아눕습니다. 등을 보입니다. 한동안 그 등을 바라봅니다. 저 등이 언젠가 따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 남자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가난했던 그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함께라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배 위에 살짝 손을 얹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 자신도 오늘에서야 확신하게 된 사실. 오늘 아침 혼자 편의점에서 사온 임신 테스트기. 2줄.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눈물. 어떻게 말해야 하지? 언제 말해야 하지? 이 집에서 내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까? 이 아이는 행복할 수 있을까? 그 밤 눈물을 삼키며 홀로 잠들지 못합니다. 다음 날 오전, 장을 보고 돌아오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멈춰 섭니다. 남편의 차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20대 후반 예쁘고 당당합니다. 그 여자는 차 안에 남편을 향해 웃으며 뭔가를 건네줍니다. 남편이 그 손을 잡습니다. 오래 천천히. 알고 있는 남편의 손이 아닙니다. 그 손은 낯설도록 다정합니다.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땅에 떨어집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 2초. 남편은 여자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충격이 아닙니다.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부릅니다. 여보. 여자에게 눈짓을 보내 물러나게 한 뒤 차에서 내립니다. 표정이 불편합니다. 서윤아. 저 여자가 누구야? 회사 동료야. 거짓말하지 마. 어제도 그 여자 향수 냄새 나던 거 나 알아. 한숨을 내쉬며 짜증이 역력합니다. 서윤아, 지금 주차장에서 이러면 좀 그렇지 않아? 이러면 그러냐고. 남편이 다른 여자 손잡고 있는 걸 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해? 목소리를 낮춥니다. 조용히 해. 사람 다 본다. 나 임신했어. 침묵. 남편의 표정이 굳습니다. 기쁨이 아닙니다. 당혹감 그리고 짜증. 지금? 어제 확인했어. 여보, 우리 이제.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더 낮춥니다. 서윤아, 솔직히 말할게. 지금 우리 상황에서 애는 좀. 뭐? 엄마도 여전히 너한테 불만이시고 나도 요즘 사업적으로 좀 복잡하고. 지금 타이밍이.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우리 아이인데. 우리 아이잖아. 고개를 돌립니다. 일단 집에 들어가. 나중에 얘기해. 차에 다시 탑니다. 창문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여자 쪽으로 차를 몹니다.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쏟아진 장바구니에서 사과 한 알이 굴러다닙니다. 3주 후. 배가 아직 표시나지 않는 시점.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남편은 엄마한테는 내가 말할게라고 했지만 아직 아무 말도 없습니다. 대신 요즘 들어 집에 더 늦게 들어옵니다. 저녁 식사 자리. 시어머니는 맞은편에 앉아 시누이와 쑥덕거리며 웃습니다. 상을 차리고 뒤에 서서 밥을 뜹니다. 시누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오빠 요즘 자주 야근하던데 진짜 야근 맞아? 킥킥 웃는 소리. 야, 그런 말 왜 해? 아니, 우리 새언니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시누이 쪽을 힐끗 봅니다. 그만해. 침묵. 들은 척 안 합니다. 더 정확히는 들어도 반응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을 꺼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 국그릇을 들다 손이 미끄러집니다. 국물이 테이블에 쏟아집니다. 아, 진짜. 치마에 튀었잖아요. 즉각 냉정하게 묻습니다. 서윤 씨, 요즘 왜 이렇게 손이 떨려? 술 마셔? 죄송합니다, 어머님. 요즘 제가 몸이 좀. 눈을 가늘게 뜹니다. 몸이 왜?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임신을.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합니다. 그 변화가 무섭습니다. 기쁨이 아닙니다. 경계입니다. 계산입니다. 남편을 봅니다. 진우야, 이게 사실이야? 시선을 피하며 답합니다. 저도 오늘 얘기 들었어요. 오래 침묵한 뒤 묻습니다. 병원은 갔다 왔어? 네, 산부인과에서 확인했어요. 6주 차래요.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으며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윤 씨,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솔직하게 말할게.
우리 집에 내가 낳은 아이가 들어오는 건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 굳어버립니다. 어머님, 진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긴 침묵 끝에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엄마가 결정하세요. 임신 사실을 밝힌 순간 돌아온 것은 축하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시어머니의 말과 엄마가 결정하세요라는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2개월 후, 배는 조금씩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압박도 함께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생활을 더 혹독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집안일, 더 적은 휴식, 더 심한 구박. 어지럽다고 해도 꾀병이지 어지러울 게 뭐 있냐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쓰러집니다. 출혈, 구급차, 병원. 의사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연유산입니다. 극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 있습니다. 남편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심각한 건 아닐 거야 라며 오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친구들과 여행 중입니다. 혼자입니다. 배 위에 손을 얹습니다. 텅 빈 배.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소리도 없이. 어깨가 들썩이고 입술이 떨리고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립니다. 남편이 들어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옷에서 술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됐어?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유산됐어. 우리 아기. 잠깐 굳었다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말합니다. 그래. 그래. 그게 다야? 피곤한 듯 눈을 비비며 말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 솔직히 말할게. 이게 어쩌면 잘 된 건지도 몰라. 뭐라고? 지금 우리 상황에서 애가 생겼으면 더 복잡해졌을 거야. 나도 사업도 복잡하고 엄마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아이가 죽었는데 내 아이가 그 말이 지금 입에서 나오는 거야? 서윤아, 나가. 내 말은 눈물 대신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나가라고. 내 눈앞에서. 지금 당장. 남편이 나갑니다. 다시 혼자입니다. 병원 복도 창문으로 빗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슴 안에서 소리가 흐릅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잃은 자리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기대마저 잃었습니다. 그가 손을 잡아줄 거라는 기대, 눈물을 닦아줄 거라는 기대, 나를 사랑한다는 기대. 유산하고 2주 후, 퇴원 후에도 집안일을 계속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쉬라고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일상은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낮 남편의 사무실에 도시락을 가지고 갑니다. 남편이 요즘 점심을 제대로 못 먹는다고 해서 마지막 시도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관계에서 뭔가를 살려내보려는 사무실 문을 열려는 순간 유리문 너머로 보입니다. 남편과 그 여자. 여자는 남편의 무릎에 앉아 있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 따뜻하고 환한 웃음으로. 두 사람 사이의 손. 두 사람 사이의 시선.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남편이 경악하며 일어섭니다. 서윤아. 그 여자를 봅니다. 그 여자도 봅니다. 당황했지만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관계에서 자신이 이긴 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입니다. 이름이 뭐야?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묻습니다. 이름이 뭐야? 서윤아. 지금은 목소리가 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합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얼마나 됐어? 침묵. 2년? 3년? 우리 결혼 전부터야? 남편이 시선을 피합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그 웃음이 슬픕니다. 소름 끼치도록 슬픕니다. 그래. 그랬구나. 돌아서서 나갑니다. 남편이 뒤를 쫓아옵니다. 서윤아,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오해야. 멈추지 않습니다. 서윤아. 발을 멈추고 돌아섭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눈빛이 텅 비어 있습니다. 유산했을 때 있잖아. 그때 내가 한 말 기억해? 이게 잘된 건지 모른다고 했잖아. 그건 그 말 들으면서 나 이제 됐다 싶었어. 끝났다 싶었어. 근데 그게 지금 이 순간 정확했던 거야. 돌아섭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막지 않습니다. 눈물 없이 떨림 없이 등을 보이며 걸어나가는 그 뒷모습.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무너지고 있을지를 알기에 저 고든 등이 더 가슴을 쥐어뜯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맞이합니다. 남편에게 연락이 간 것입니다. 서윤 씨 앉아봐. 앉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담담하게 말합니다. 오늘 다 들었어. 근데 서윤 씨, 나는 이상하게 생각 안 해. 남자들이 다 그런 거지 뭐. 중요한 건 집안이야. 체면이야. 근데 서윤 씨가 오늘 그 자리에 찾아간 게 문제야. 직원들 앞에서. 거다 그 여자한테 그게 뭐야.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합니다. 어머님, 저는 오늘 남편의 불륜 현장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찾아간 게 잘못이라고요? 서윤 씨,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그걸 모르고 살았어? 저 임신하고 유산까지 했는데요. 그 아이가 왜 유산됐는지 아세요? 눈이 차갑게 가늘어집니다. 그건 내 몸이 약해서지. 서윤 씨, 이제 그만하자. 이혼 얘기 꺼내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할게. 진우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야. 서윤 씨, 이 집에 더 이상 안 맞아. 처음부터 안 맞았어.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 집에서 3년 동안 사람처럼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불만이었으면 진작 나갔어야지. 나갈 곳이 없었거든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 친정 없는 거. 한 박자 멈췄다가 말합니다. 그게 내 잘못이야?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혼 서류 만들어줄게. 위자료는 없어. 올 때 빈손으로 왔으면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야. 3년이에요. 3년 동안 여기서 살았어요. 그 3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줬잖아. 침묵. 긴 침묵. 그 침묵 속에서 내면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납니다. 아니, 정확히는 마지막 기대가 꺼지는 소리입니다. 일어섭니다. 어디가? 짐 쌀게요. 낡은 캐리어 하나와 가방 하나를 들고 1층으로 내려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남편도 옆에 있습니다. 시누이도 있습니다. 세 사람이 한편입니다. 혼자입니다. 서류를 내밀며 말합니다. 이거 사인하고 나가. 바라봅니다. 이혼 합의서, 위자료 영원, 재산 분할 없음, 진술 포기 각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만났어요? 내가 변호사가 어딨어. 사인해.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사인 못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습니다. 뭐? 이건 제가 검토해야 해요. 변호사 통해서. 벌떡 일어서며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지금 나한테 어디다 대고 검토. 내가 뭔데? 시어머니가 가방을 낚아챕니다. 현관 쪽으로 걷습니다.
문을 열어 빗속으로 가방을 던집니다. 가방이 빗물 위로 철퍼덕 떨어집니다. 이혼 서류는 우편으로 보낼 테니까 사인만 해. 빈손으로 온 년 빈손으로 꺼져. 발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굳어 있습니다. 그때 남편이 다가옵니다. 팔을 잡습니다. 억지로 끌어 문 쪽으로 밀어냅니다. 저항하며 말합니다. 제발, 나갈 곳 없는 거 알잖아. 우리 아기 유산했을 때 당신이 지켜준다고 했잖아. 서늘하게 말합니다. 그 아기, 솔직히 말할게. 그 아기가 내 건지도 모르잖아. 얼어붙습니다. 뭐라고 했어? 우리 사이가 이미 그렇게 된 거잖아. 누가 알아? 출처가 어딘지.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서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냉정하게 손을 뿌리칩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문이 닫힙니다. 철컹. 쇠로 된 문. 무겁고 차갑습니다. 그 문이 코앞에서 닫힙니다. 빗속에 섭니다. 우산도 없습니다. 코트도 얇습니다. 신발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옵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동안. 그러다 천천히 무릎이 꺾입니다. 빗속에 무릎을 꿇습니다. 가방을 붙잡고 고개를 숙입니다.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빗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하는 울음. 안에서 소리가 흐릅니다. 그날 밤 비는 참 차가웠습니다. 바닥은 더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차가운 건 저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가장 차갑게 버렸습니다. 얼마 후 일어섭니다. 캐리어를 끌고 걷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냥 걷습니다. 빗속을 맨 정신으로. 철컹 닫히는 쇠대문. 그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 빗속에 무릎 꿇었다 천천히 일어서는 그 등. 그 등에 빗줄기가 내려칩니다. 서울 어딘가의 낡은 고시원. 2평 남짓한 방. 한 사람이 누우면 꽉 찹니다. 창문은 반지하를 향해 나 있어서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습기가 가득합니다. 들어옵니다. 캐리어를 세워두면 더 이상 움직일 공간이 없습니다. 캐리어 위에 걸터앉아 방 안을 둘러봅니다. 벽에는 누군가 살다 간 흔적이 있습니다. 손때 묻은 달력, 빛바랜 메모지. 지갑을 꺼냅니다. 돈을 셉니다. 18만 원. 이게 전부입니다. 이 집에서 3년을 살았는데 나오는 날 손에 쥔 건 18만 원입니다. 시어머니가 생활비를 관리했습니다. 통장도 카드도 시어머니가 만들어준 것들이었습니다. 그 통장은 본인 명의였지만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18만 원. 고시원 보증금 10만 원을 냈으니 8만 원이 남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 하나를 꺼냅니다. 유통기한이 어제까지인 것. 할인해서 600원에 샀습니다. 물을 붓습니다. 3분을 기다립니다. 먹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컵라면을 들고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의 자신. 눈밑이 퀭합니다. 피부가 눌었습니다. 머리가 엉켜 있습니다. 어깨가 굽어 있습니다. 낮게 중얼거립니다. 살아야 해. 그 말이 확신이 아닙니다. 의문입니다. 물음입니다. 살아야 해? 어떻게? 왜? 거울을 계속 봅니다. 그러다가 거울 속에서 뭔가를 찾는 것처럼 눈을 깜빡입니다. 이번엔 좀 더 단단하게. 살아야 해. 그날 밤 잠들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뜨고 누워 있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이 옆으로 흘러내립니다. 소리 없이. 다음 날 새벽 5시. 일자리를 구하러 나섭니다.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남편 명의로 개통된 것이라 어제 번호가 정지됐습니다. 공중전화 앞에서 생활정보지를 찾아봅니다. 단기 알바 목록, 식당 서빙, 새벽 4시부터 9시, 건물 청소, 새벽 6시부터 10시, 행사장 도우미, 주말만, 전부 지원합니다. 그날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설거지를 합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산더미 같은 그릇을 닦습니다. 9시에 끝나면 건물 청소. 오전 내내 걸레질과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오후에는 잠깐 고시원에 들어와 쓰러지듯 눕습니다.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 손이 망가집니다. 설거지를 하면 손이 갈라집니다. 세제에 닿으면 상처가 쓰라립니다. 청소를 하면 무릎이 까집니다. 저녁이 되면 발이 퉁퉁 붓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면 8만 원이 그 다음엔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끼씩만 먹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 할인된 컵라면,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가끔 챙겨주는 반찬. 그렇게 첫 달이 지났습니다. 첫 달치 알바비를 모았습니다. 그 돈을 세며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미소. 2달째. 시장통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 앞치마가 찢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당장 일이 있는데 교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가방에서 바늘과 실을 꺼냅니다. 아주 오래전 어머니에게 배운 것. 이 집 저 집 박대받으며 살다 보니 무언가를 스스로 고쳐야 할 일이 늘 생겼습니다. 찢어진 앞치마를 손으로 꿰매기 시작합니다.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냥 꿰매는 것이 아니라 찢어진 부분에 올을 맞춰 거의 원래 상태에 가깝게 복원하듯 꿰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작은 노인. 작지만 존재감이 무겁습니다. 흰머리, 단정한 한복, 눈빛이 깊습니다. 한국 전통 자수와 섬유 예술의 대가입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의 작품은 국내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장 식당에서는 그냥 메밀국수를 먹는 할아버지처럼 보입니다. 멀리서 오래 봅니다. 그러다 일어나 테이블로 다가옵니다. 실례합니다만 고개를 듭니다. 그 솜씨 누가 가르쳤습니까? 아, 어머니한테 조금 배웠어요.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니고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합니다. 가르쳐서 되는 솜씨가 아닙니다. 이건 손에 감정이 담겨 있어요. 바늘 한 땀 한 땀에 그냥 찢어진 거 꿰맨 건데요. 앉아도 되겠느냐는 눈짓을 보내며 묻습니다. 혹시 자수 배워볼 생각 있습니까? 저요? 저는 지금 식당 일하고 청소 일하고 그 일들 하면서도 됩니다. 저녁에 2시간만. 공방 와서 배워보세요.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망설이며 묻습니다. 왜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잠깐 침묵하다 말합니다. 당신 손에서 죽고 싶다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눈이 흔들립니다. 죽고 싶을 때 바늘을 잡으세요. 바늘 끝에 고통을 다 쏟아부어요. 내가 젊었을 때 내 스승님이 해주신 말이에요. 나는 그 말로 살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이렇게 오랫동안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죽고 싶을 때 바늘을 잡으세요. 그 한마디에 흘러내리는 눈물. 그 눈물이 떨어지는 순간 배경음악이 아주 천천히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부터 공방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방은 시장 뒷골목 낡은 건물 2층에 있습니다. 나무 계단을 올라가면 나오는 작은 방. 창문으로 골목 불빛이 들어옵니다. 자수틀, 실 보관함, 낡은 재봉틀, 각종 바늘들.
스승은 처음부터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자수트를 주고 바늘을 주고 실을 주고 그냥 시작해보라고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바늘을 잡습니다. 하지만 바늘이 천에 닿는 순간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모릅니다. 지금 뭔가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냥 바늘을 잡습니다. 찌릅니다. 뗍니다. 다시 찌릅니다. 처음엔 엉망입니다. 올이 뒤틀리고 길이가 불규칙하고 모양이 이상합니다. 스승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자신의 작품을 만들며 옆에 있어줍니다. 1시간, 2시간, 자정이 넘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새벽 2시, 손가락 끝에서 피가 납니다. 바늘에 여러 번 찔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바늘을 잡은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아프면 쉬어도 됩니다. 눈을 들지 않고 답합니다. 에게, 이상하게 안 아파요. 스승이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밤 완성된 첫 자수. 꽃. 모양이 예쁜 꽃이 아닙니다. 삐뚤빼뚤하고 울퉁불퉁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뭔가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무언가. 스승이 그 자수를 오래 봅니다. 처음 하는 사람이 이런 거 만들면 안 되는데.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대단해요. 이게 뭔지 알아요? 그냥 꽃 만들려고 했는데요. 이건 꽃이 아니에요. 이건 당신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지납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자수를 배웁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문양이었습니다. 나비, 꽃, 물결. 그 다음엔 더 복잡해졌습니다. 소나무, 학, 풍경. 그리고 어느 날부터 가르쳐준 것 외의 것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신만의 것. 시어머니의 뺨 때리던 손이 기억납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바늘을 찌릅니다. 그 분노가 손끝으로 흘러내립니다. 남편의 차가운 등이 기억납니다. 그 외로움이 실을 따라 천에 스며듭니다. 유산됐을 때 병원 복도의 그 냄새가 기억납니다. 그 슬픔이 자수틀 위에 번집니다. 자수를 놓다가 눈물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눈물이 천 위에 떨어지면 꽃 모양으로 번집니다. 기묘하고 아름다운 무늬. 그 무늬를 지우지 않습니다. 그대로 작품에 녹입니다. 그 작품들을 스승이 조용히 모아둡니다. 어느 날 저녁 스승이 앞에 작품들을 펼쳐놓습니다. 이 작품들을 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자신의 작품들을 보며 말합니다. 제 인생 같아요. 제 상처들. 맞아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아름답냐면 잠깐 침묵합니다. 상처가 가장 솔직하기 때문이에요. 거짓말 못하거든요. 상처는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당신은 예술가입니다. 그 말이 처음으로 내면에 닿습니다. 예술가.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뭔가로 인정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웁니다. 오랫동안 어린아이처럼 스승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서 차를 끓입니다. 어느 날 저녁 스승이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도 한때 포기했었어요. 젊었을 때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어요. 전통자수가 뭐가 예술이냐, 그냥 할머니들 취미 아니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결혼한 남자가 이런 거 해봐야 밥이 되냐고 아내도 말렸죠. 그래서요. 그래서 한 3년 바느질 안 했어요. 남자가 하면서. 근데 어느 날 밤 잠이 안 오는 거야. 자꾸 바늘이 생각나는 거야. 내 손이 뭔가를 만들고 싶어서 미쳐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시작하셨어요? 몰래. 아내 모르게.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몰래 했어요. 작게 웃습니다.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재능은 사람들이 알아줘야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거야. 땅 속에 묻혀있는 씨앗처럼. 누가 밟아도 죽지 않아. 물만 주면 올라와. 저한테 물을 주신 거네요.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물은 당신이 줬어요. 당신 눈물이 물이었어요. 한편 시댁. 남편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무리한 투자, 잘못된 판단,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회사는 3년 전부터 재무 상태가 나빴습니다. 그녀를 쫓아낼 무렵에도 이미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체면을 위해 겉으로는 화려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이 금융권에서도 대출이 안 된다고. 얼굴이 창백합니다. 이번 달 직원들 월급도 빠듯해요.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뭘 믿고. 제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사장이 갑자기 손을 들며 말합니다.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생각에 잠깁니다. 그 눈빛이 계산적입니다. 요즘 엘레나 서라는 작가 알아? 세계적인 섬유 예술가. 작품 하나에 수십억이래. 들어봤어요. 전시회를 거의 안 열어서 신비주의라고. 그 사람 작품 하나만 우리 브랜드 갤러리에 걸리면 우리 이름값이 다시 살아나. 투자자들도 돌아오고. 그 사람 잡아와. 연락 방법이 없어요. 에이전시도 없고 개인 연락처도 비공개고. 인상을 쓰며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찾아야지. 내가 다 해줄 거야? 바보같이. 그 엘레나 서가 누구인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처음으로 바깥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스승의 제자로 국내 소규모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 한 점이 지역문화재단 심사위원의 눈에 띄었습니다. 심사위원은 그 작품을 살아있는 감정의 직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후가 빨랐습니다. 유럽 섬유 예술 비엔날레 출품 권유.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가야 해요. 거기서 인정받아야 당신 인생이 달라져요.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파리.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제목 페어에서 핀 꽃. 관람객들이 그 앞에서 멈췄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평론가들이 썼습니다. 이 작가는 고통을 언어로 쓰는 대신 실로 짰다. 이 작품 앞에 서면 설명 없이도 이해된다. 인간이 살아남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낙찰가 18억 원. 받아든 낙찰 통보서를 보며 처음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18억. 고시원에서 가진 돈이 18만 원이었던 사람이 18억. 통보서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엉엉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날 이후 엘레나 서라는 예명을 씁니다. 서윤이라는 이름은 그 시절 그 모든 수모와 함께 저 고시원 방에 묻어두고 새 이름으로 세상에 서기로 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새벽. 거울 앞에 섭니다. 이제 이 거울 속 여자는 다릅니다. 짧은 커트 머리. 예전처럼 어깨까지 내려오던 긴 머리는 잘랐습니다. 날카롭게 다듬어진 눈매. 그 눈빛에는 예전처럼 두려움이 없습니다. 대신 깊고 차가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뜨겁게 살아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불꽃 같은. 이제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삽니다. 넓고 깔끔한 곳. 고시원 방과는 다른 세상입니다. 직접 번 돈으로 산 공간. 책상 위에는 각국에서 온 전시 초청장들이 쌓여 있습니다. 뉴욕, 도쿄, 런던, 밀라노. 거울 속 자신을 오래 바라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준비됐어?
잠깐의 침묵. 응. 거울 속 여자가 말없이 답합니다. 그 눈빛으로. 거울 속에서 스스로에게 묻는 그 사람. 배경에 3년 전 고시원 장면이 잠깐 오버랩됩니다. 그 대비가 숨을 멎게 만듭니다. 조수를 부릅니다. 작가님, 이번 런칭 파티 VIP 초청 리스트 확인하셨어요? 한 번 더 보자. 리스트를 훑습니다. 중간에 눈을 멈춥니다. 시어머니, 남편. 눈이 잠깐 가늘어집니다. 이쪽은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서요. 리스트에서 빼드릴까요?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그대로 둬. 알겠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하늘. 당신들이 나를 버렸을 때 나는 비로소 나를 찾았어. 이제 당신들이 나를 보게 될 시간이야. 서울 청담동의 대형 갤러리. 하늘에는 별이 없지만 갤러리 안은 찬란합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샴페인이 돌고 드레스와 정장이 넘쳐납니다. 국내외 상류층 인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파티의 주인공은 엘레나 서. 세계적인 섬유 예술가, 신비주의 작가, 얼굴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시어머니와 남편이 도착합니다. 시어머니는 정성껏 차려입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초라해진 차림이지만 겉으로는 유지하려 애씁니다. 남편은 살이 빠졌습니다. 눈밑이 어둡습니다. 작게 중얼거립니다. 오늘 반드시 잡아야 해. 엘레나 서 작품 하나면 우리 브랜드 다시 살아나.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이야기할게요. 파티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이동합니다. 그리고 발견합니다. 저쪽 구석 등을 보이고 서 있는 여자. 검은 드레스, 짧은 머리. 그 주변으로 유명 인사들이 줄지어 인사를 건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갑니다. 가식적인 미소를 꺼내며 말합니다. 엘레나 작가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박금자라고 합니다. 저희 그룹이 국내 최대 갤러리 사업을. 그 여자가 천천히 돌아섭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공중에서 멈춥니다. 남편이 샴페인 잔을 들다 굳습니다. 잔이 기울어집니다. 샴페인이 쏟아집니다. 3년 전 빗속에 쫓겨났던 빈손으로 버려졌던 멍청한 년이라 불렸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자세가 다릅니다. 그 우아함과 카리스마는 3년 전 시댁 거실을 기어다니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가볍게 웃으며 우아하게 샴페인을 듭니다. 박 회장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네요. 손이 떨립니다.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엘레나 서야? 작가님이라고 불러야죠. 예의 없게 경악한 얼굴로 말합니다. 서유나, 너 어떻게? 돌아봅니다. 그 눈빛이 차갑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 무관심. 오랜만이에요. 그 짧은 대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눈치챕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시어머니가 팔을 잡으려 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우아하게 한 발짝 물러섭니다. 마치 접촉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목소리가 낮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박 회장님, 오늘 저의 새 작품 잘 보셨으면 합니다. 저 안쪽에 걸려 있어요. 제목은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돌아섭니다. 그 등이 3년 전 빗속에서 걷던 등과 같은 등이지만 완전히 다른 등입니다. 지금 이 등은 구부러져 있지 않습니다. 굳건하고 당당합니다. 샴페인 잔을 우아하게 들며 작가님이라고 불러야죠. 예의 없게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배경음악이 절정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파티가 있고 나서 2주 후
3년간 모아온 것들이 세상으로 나옵니다. 시어머니 그룹의 탈세 자료, 비자금 조성 내역, 직원 임금 체불, 그리고 3년 전 강요받은 각서의 불법성. 직접 모은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스승을 통해 연결된 변호사와 함께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검찰의 고발. 시어머니가 출석 요구를 받습니다. 그 장면이 뉴스에 나옵니다. 법원으로 들어가는 장면. 기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수십억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는 뉴스. 내부 제보자가 있었다는 소식. 그 뉴스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봅니다. 표정이 없습니다. 뭔가 통쾌해야 할 것 같은 이 순간에 그냥 담담합니다. 작가님, 어때요? 잠깐 생각하다 말합니다. 생각보다 별거 없네요. 네. 이게 통쾌할 줄 알았는데. 그냥 끝났구나 싶어요. 복수가 나를 살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느껴지네요. 법원 출두 며칠 후 남편이 연락을 해옵니다. 직접 만나자고. 나갑니다. 카페에서 마주한 남편은 예전의 남편이 아닙니다. 볼이 홀쭉합니다. 눈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옷이 구겨져 있습니다. 그 잘 빗어넘기던 머리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손을 모으고 바라보며 말합니다. 서윤아. 다 알아. 내가 잘못했다는 거. 너한테 못할 짓 한 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기다립니다. 지금 엄마 상황이 많이 안 좋아. 회사도 거의 다 됐고. 나도 이제 아무것도 없어. 예전 정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그래서? 목소리가 낮아지며 말합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 변호사 비용이라도. 침묵. 그 얼굴을 봅니다. 이 남자의 얼굴을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납니다. 따뜻하게 웃던 얼굴. 사랑한다고 했던 입술. 함께라면 괜찮다고 했던 목소리. 그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기억들도 스쳐 지나갑니다. 그 아기가 내 건지도 모르잖아.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아주 조용하게 말합니다. 우리 아기 있잖아. 그 아이가 살아있었으면 지금쯤 3살이야. 눈을 내리깝니다. 그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빠가 미안하다고. 한 번이라도 말할 수 있겠어요? 입술을 움직이다 멈춥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합니다. 그 말을 못하면 나한테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잘 지내요. 카페를 나갑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입니다. 테이블 위에 손이 떨립니다. 그 아기가 살아있었으면 지금쯤 3살이야. 그 한마디에 공간이 고요해집니다. 스승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에 대해. 어머니는 23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오래 알았지만 많이 숨겼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것도 사실은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약점을 알면서 그 약점을 쥐고 3년을 부려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달 후에 결혼했습니다. 이야기하다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 없으면 내가 힘들 거라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어머님이 알고 계셨던 거겠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항상 다 알면서 말 안 하셨거든요. 나를 걱정하면서도. 훌륭한 어머니셨네요. 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없는 세상이 이렇게 춥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지금 당신을 보고 있다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한동안 생각합니다. 잘했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만 울어라고. 두 사람이 웃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합니다. 단독 전시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제목 쓰레기들의 무덤. 이 전시회는 단순한 예술 전시가 아닙니다. 중앙에 걸릴 작품. 제목은 침묵이 고발한다. 5m 높이의 거대한 붉은 자수천. 그 안에 수놓인 것들. 손에서 피가 흘렀던 그 밤의 기억. 유산으로 잃은 아이의 형상. 빗속을 걷는 발자국. 그리고 그 발자국이 점점 힘차고 단단해지는 과정. 그 작품의 뒷면. 뒷면에는 다른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3년 동안 모은 것들. 시어머니의 목소리. 남편의 목소리. 그들이 했던 말들과 행동들의 기록. 음성, 영상, 문서. 전시가 시작되면 작품을 걷어낼 예정입니다. 그 순간 홀 전체에 투사됩니다. 조수에게 말합니다. 준비됐지? 네. 근데 작가님, 정말 하실 거예요? 잠깐 생각하다 말합니다. 응. 이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니야. 이 세상에 나처럼 버려진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야. 침묵하지 말라고. 당신들의 고통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눈이 붉어집니다. 작가님, 울지 마. 전시날 실컷 울면 돼. 전시 당일. 갤러리 홀은 10,000원입니다. 국내외 미술계 인사들, 언론인들, 각계각층의 문화계 인사들. 그 가운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보입니다. 법원 출두 이후 위기에 몰린 두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마지막 카드를 쥐기 위해서입니다. 협업. 그게 마지막 희망입니다. 시어머니는 들어오면서 이미 그녀가 엘레나 서임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왔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왔습니다. 그만큼 절박합니다. 홀 중앙에 거대한 작품이 가려져 있습니다. 붉은 천으로 덮인 거대한 구조물. 단상에 오릅니다. 검은 드레스. 단정한 자세. 눈빛이 고요합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 마이크를 잡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서입니다. 홀이 조용해집니다. 오늘 이 전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시입니다. 여러분께 작품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10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했고 연고가 없었고 홀로 어머니를 모시던 23세 여자였습니다. 그때 저는 한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으로 인해 3년 동안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홀이 더 조용해집니다. 뺨을 맞았고 쫓겨났고 아이를 잃었고 그리고 버려졌습니다. 빗속에서 맨발로 누군가 코를 훌쩍입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서 저는 바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고통을 실로 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작품은 그 3년의 기록입니다. 손짓합니다. 조수가 붉은 천을 당깁니다. 작품이 드러납니다. 5m의 거대한 자수천. 붉고 검고 금빛이 교차하는. 어두운데 아름답습니다. 처절한데 숭고합니다. 그 앞에 서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홀 전체에 감탄사가 터집니다. 그때, 그리고 이 작품 뒷면에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손짓합니다. 작품이 회전합니다. 홀 전체의 스크린이 켜집니다.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빈손으로 온년 빈손으로 꺼져. 멍청한 건 죄야. 우리 집안에 너 같은 쓰레기가 들어온 게 재앙이지. 그 아기도 내 몸이 약해서지. 그 아기가 내 건지도 모르잖아.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영상들이 이어집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던 그 밤의 흔적들. 재무 서류들. 강요받은 각서의 사본. 홀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모든 시선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쏠립니다. 시어머니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서려 합니다.
마이크에 대고 말합니다. 앉으세요. 시어머니가 굳습니다. 차분하게 그러나 홀 전체에 울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자리에 두 분이 계신다는 것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전시가 완성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남편은 굳어버린 채 움직이지 못합니다.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와 시어머니 앞으로 걷습니다. 홀이 조용합니다. 시어머니 앞에 섭니다. 무릎을 낮춰 눈을 맞춥니다. 마이크 없이 그러나 또렷하게 말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저를 버리셨던 날 밤 저 정말 죽고 싶었어요.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나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느껴져서요. 시어머니의 눈에 뭔가가 흔들립니다. 두려움인지 수치인지. 근데요, 저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렇게 천천히 일어섭니다. 이번엔 남편에게 조용하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눈을 들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 이름 지어줬어요. 서영이라고. 이 세상에 못 왔지만 나는 그 아이를 기억해요. 어머니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게 다야. 더 이상 당신한테 할 말 없어요. 돌아섭니다. 그때 마이크를 다시 집어들고 홀 전체를 향해 외칩니다. 나를 버린 건 당신들의 자유였지만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건 당신들의 오만이었어요. 똑똑히 봐요. 당신들이 쓰레기라고 버린 여자가 어떻게 당신들을 무너뜨리는지. 홀 전체에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집니다. 한 사람이 먼저 일어섭니다. 그 다음 사람이. 결국 홀 전체가 일어섭니다. 박수가 파도처럼 번집니다. 카메라가 얼굴을 잡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숨기지 않는 눈물. 부끄럽지 않은 눈물. 나를 버린 건 당신들의 자유였지만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건 당신들의 오만이었어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오케스트라가 터집니다. 카메라가 천장까지 솟구쳤다 얼굴로 내려꽂힙니다. 전시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시어머니와 남편이 복도에 남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등이 굽어 있습니다. 아까까지의 그 당당한 자세가 없습니다. 작아 보입니다. 늙어 보입니다. 남편은 벽에 기대어 있습니다. 눈이 붉습니다. 지나가다 걸음을 멈춥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며 낮고 기어드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다. 침묵. 그 침묵 속에서 바라봅니다. 늙은 여자. 이 여자도 한때 누군가의 딸이었을 것입니다. 한때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다가 이렇게 됐을까? 박 회장님. 시어머니가 눈을 듭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준비가 됐어요. 눈이 흔들립니다. 근데 그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한 거예요. 당신을 미워하는데 에너지 쓰는 게 더 이상 의미 없어요. 저한테는.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뻗습니다. 잠깐만.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등이 복도 끝으로 사라집니다. 전시 다음 날. 공방에 갑니다. 스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가 끓고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이 차를 마십니다. 어때요? 이상하게 허전해요. 이렇게 기다렸는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럴 거예요. 복수는 도착지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예요? 창밖을 보며 말합니다. 도착지는 따로 있어요. 복수는 그리로 가기 위한 통과 의례 같은 거죠. 도착지가 어디예요? 자기 자신이죠. 그 말을 가슴에 새깁니다. 이제 전수할 사람이 생겼어요.
눈을 듭니다. 당신이에요. 나 이제 나이가 많아서 오래 못 가르쳐요. 근데 걱정이 없어요. 당신 있으니까. 눈물이 차오릅니다. 선생님, 울지 마. 맨날 울어. 두 사람이 웃습니다. 그 웃음 뒤에 눈물이 있습니다. 기쁜 눈물. 가을 해질녘. 황금빛이 들판을 물들이는 시간. 작은 언덕 위에 섭니다. 어머니의 묘소. 비석은 단순합니다. 이름 생몰연도. 그게 전부입니다. 꽃을 놓습니다. 국화 한 다발.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립니다. 낮게 부릅니다. 엄마. 눈물이 흐릅니다. 나 이제 안 무서워. 나 이제 안 아파. 말이 잠깐 끊깁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시릴까? 다 됐는데. 이겼는데. 눈물이 폭포가 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 나 엄마한테 너무 못됐지. 아플 때 곁에 더 있어야 했는데. 병원 갈 때마다 같이 가야 했는데. 나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엄마 힘든 거 보면서 나도 힘들어서 도망칠 때 있었잖아. 그게 지금도 미안해. 바람이 대답하듯 붑니다. 엄마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 기억나?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그 말 믿지 않았어. 근데 엄마 말이 맞았어. 비석을 손으로 어루만집니다. 나 이제 예술가야. 내 작품이 3개 있어.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던 자수로 만든 작품이. 엄마 기억하지? 어릴 때 내 옷 다 손으로 수놓아줬잖아. 그게 여기까지 온 거야.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보고 싶다. 엄마. 진짜 많이 보고 싶다. 비석을 안 듯 앞으로 몸을 숙입니다. 아이처럼 웁니다. 소리 없이 울던 그 고시원의 밤들과 달리 오늘은 소리를 냅니다. 엉엉. 거침없이. 어른이 아닌 그냥 한 사람이. 그 울음소리가 언덕 위에 퍼집니다. 바람이 그 소리를 받아 하늘로 데려갑니다. 세상의 모든 복수를 끝낸 뒤 어머니 묘소 앞에서 아이처럼 우는 이 장면. 배경음악은 피아노 솔로 하나로 단순해집니다. 그 단순함이 더 사무칩니다. 작업실에서 혼자 앉아 편지를 씁니다. 손으로, 펜으로, 편지지 위에 씁니다. 서영이에게, 엄마야. 너를 만나지 못했지만 엄마는 너를 기억해. 내가 없었더라면 엄마가 어떻게 버텼을지 몰라.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엄마는 처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느꼈거든. 너는 이 세상에 오지 못했지만 엄마 안에서는 계속 살고 있어. 엄마가 바늘을 잡을 때, 엄마가 무대에 설 때, 엄마가 하늘을 올려다볼 때 항상 내가 옆에 있는 것 같아. 엄마 잘할게. 너한테 부끄럽지 않게. 사랑해, 서영아. 편지를 접습니다.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작은 자수 손수건, 분홍색 꽃이 수놓아진, 세상에 오지 못한 아이를 위해 처음으로 만든 자수. 손수건과 편지를 상자에 함께 넣습니다. 뚜껑을 닫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봄. 공방에 새로운 사람이 찾아옵니다. 30대 초반 여자. 눈이 퀭합니다.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문을 열어줍니다. 기어드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 여기서 자수 배울 수 있다고 해서요. 그 여자의 눈을 봅니다. 3년 전 고시원에서 거울을 보던 자신의 눈과 비슷합니다. 들어와요. 여자가 들어옵니다. 자수틀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저 바느질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괜찮아요. 못할 것 같은데요. 잠깐 생각하다 조용하게 말합니다. 죽고 싶을 때 바늘을 잡아요. 바늘 끝에 다 쏟아부으면 돼요. 여자가 봅니다. 그 눈에서 뭔가가 흔들립니다.
바늘을 건네며 말합니다. 시작해요. 햇살이 공방창을 통해 들어옵니다. 자수를 놓습니다. 이전과 다릅니다. 지금 이 손은 두려움 없이 움직입니다. 분노 없이, 슬픔 없이, 그냥 사랑으로. 수놓이는 것은 꽃입니다. 아주 작고 섬세한 꽃. 그 꽃이 천 위에 하나씩 피어오릅니다. 안에서 소리가 흐릅니다. 복수는 나를 지탱해 주었지만 나를 살게 한 것은 결국 내 안의 빛이었습니다. 꽃잎 하나가 핍니다. 나를 버린 사람들은 나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꽃잎 하나가 더 핍니다. 사람은 버려진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버려진 곳에서 뿌리를 내려요. 꽃잎이 하나씩 하나씩. 꽃잎은 져도 향기는 남습니다. 내가 고통받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내 손끝에서 꽃이 되었습니다. 고개를 듭니다. 창밖을 봅니다. 봄 햇살이 쏟아집니다. 웃습니다. 눈물 없는, 두려움 없는 따뜻한 웃음. 그 웃음 위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그 손끝에서 완성된 자수. 눈물 자국 없이, 분노 없이 찬란한 태양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빗속을 걷던 발. 그 발이 이제 공방 마루 위를 걷습니다. 맨발이지만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지막 소리가 안에서 흐릅니다. 10년 전에 나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 밤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 버티고 살아줘서 고마워. 그 발이 걷고 또 걸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있어요. 살아있어서 고마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감사합니다.